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집트에서 미국의 불명예. 2. 수십억 원대 계약 체결. 3. 에너지 기술이 세상을 지배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들어 국산 경공격기 FA-50에 대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폴란드가 1조가 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덜컥 내어주더니 이번에는 이집트가 중동과 아프리카 방면 수출 전초기지를 자초하고 나섰습니다. 이집트는 최근 미국과 트러블로 인해 주력 전투기인 F-16을 들여오는 데에 문제를 겪고 있었죠. 지난 8월에는 한국의 블랙 이글스 팀이 피라미드 상공에서 사상 최초로 공연을 펼치며 이집트 측에서 한국의 군용기에 먼저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지갑을 연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피라미드 에어쇼 2022가 펼쳐졌습니다. 피라미드 에어쇼는 전통적으로 이집트 자국의 전투기만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에어쇼에는 사상 최초로 한국의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참여했습니다. 블랙이글스는 한국에서 출발해 영국, 폴란드를 거쳐 이집트와 필리핀까지 거쳐가는 월드 투어를 진행하면서 세계인들의 눈을 즐겁게 했었죠. 하지만 이번 에어쇼의 의미는 단순히 한국의 팀이 환상적인 비행을 선보였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홍진욱 주 이집트 대사는 세계 최대의 문화유산이기여 관리각과 다뤄온 피라미드 위에서 한국의 비행팀이 비행했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관계가 정점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진욱 대사의 말대로 한국과 이집트는 그간 상당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이집트는 2017년부터의 교섭을 통해 올해 2월 K9 자주포 200문을 구매하고 수십 대의 K10 탄약 반차량도 덤으로 사갔습니다. 이중 초도 분량만을 한국이 직접 인도하고 나머지 전부를 현지에 구축한 생산시설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나왔던 루머로 K9의 거래 과정에서 FA-50 도입의 물 및 교섭도 같이 진행됐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20일 이집트 국영아랍산업화기구 아이는 카이와 이집트에서 FA-50 훈련기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웅시카이 이사회 의장과 목타르 압델 라티프 아이 회장에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까지 참석해 서명을 했는데요. 이번 협력에는 최신 기술 이전과 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양국 간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사업 이행을 추적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와 이집트는 손을 잡고 인접한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투기 수출에 나설 방침입니다. 카이가 이집트와 공동 전선을 구축한 것은 성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을 통틀어 최대 군사 강국으로 손꼽히는 이집트는 내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의 잠재적인 소유는 최소 70대, 최대 100여 대에 달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 공개된 계약 내용은 T-50 훈련기와 FA-50 경전투기를 합쳐 총 100대로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상황입니다. 수량이 많은 만큼 단가가 어느 정도는 떨어지게 되겠지만 폴란드가 48대의 FA-50을 구매하는데 6조 원가량을 썼으니 이집트에 100대를 판매하는 규모는 거의 10조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집트가 한국과 체결한 계약은 과거 K9 도입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순히 구매 후 인도받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의 생산기지를 구축해 직접 라이센스 생산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집트가 이러한 선택을 한 데에는 폴란드가 끼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무기 확보에 국가의 명운이 달린 폴란드가 한국의 FA-50을 선택한 것으로 FA-50의 효용성은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와 이집트는 FA-50을 노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바로 FA-50 최대의 강점인 F-16과의 호환성이죠. 이집트는 무려
208기의 F-16을 운용하고 있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의 F-16을 운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훈련기는 중국, 유럽, 브라질 등 호환이 전혀 되지 않는 기종으로만 채워져 있었죠. 이집트군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던 게 바로 이것인데요. 무기체계가 파편화되어 있어 보급과 훈련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이었죠.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에 뛰어든 기종은 FA-50 외에도 중국의 L-15와 이탈리아의 M346이 있었고 이 둘 모두 FA-50보다 가격 자체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파일럿들을 주력 전투기인 F-16에 적응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만 했던 이집트는 도입 비용 차이를 감안하고도 F-16과의 부품 호환성이 70%에 달하는 FA-50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단연간 F-16을 운용하며 구축해둔 부품 및 정비 체계를 FA-50은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어서 운용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저렴했죠. 도입 비용 차이를 메우고도 남을 만한 메리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사느냐는 것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폴란드가 사조의 구매 대금 중 3할에 해당하는 1조 2천억을 한국에 덜컥 일시불로 내버린 것입니다. 납기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이는 먼저 뽑아간 번호표에 목까지 박은 셈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 전투기는 우리가 먼저 사갔으니 새치기는 꿈도 꾸지 말라고 전 세계에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언제 살지 눈치만 보던 이집트는 갑자기 닥친 상황에 재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폴란드가 당장 내년에 12대의 초도 분량을 가져가기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고 이 12대의 초도부는 국내용으로 생산되던 T-50을 죄다 긁어나가 FA-50으로 뜯어고치는 물건들입니다. 즉 한동안은 한국으로부터 직접 FA-50을 인도받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K9 도입 당시와 비슷하게 라이센스를 주면 현지의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필요한 분량만큼 직접 만들어 쓰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좋은 조건입니다. 앞서 언급한 폴란드와의 계약 때문에 한국은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밀린 수주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내년에 폴란드에 보내야 하는 12대의 FA-50부터가 기존 FA-50과는 격이 다른 블럭 24형입니다. 폴란드는 FA-50을 구매하며 한국이 블럭 20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주면 그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이 성사되며 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가 선수금을 입금하기가 무섭게 블럭 20에 탑재될 이사 레이더의 기종이 팬텀 스트라이크로 확정되는 등 빠른 진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팬텀 스트라이크의 통합 과정, 공중 급유 기능, 암랜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등 블럭 20의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죠. 해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숨가쁜 스케줄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상태에서 폴란드 수출량의 2배가 넘는 이집트 계약까진 아무래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이집트 역시 한국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계약으로는 언제 FA-50의 실물을 만지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생산이라는 방식을 취해 양국이 윈윈하는 길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 역시 흔쾌히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의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역시 FA-50의 구매를 위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죠. 이들은 18대씩 두 번에 걸쳐 총 36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제시했고 1차 교체 사업에서만 2조 원가량을 내는 가격 협상까지 타이와 마친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당국의 승인뿐이라고 하죠. 말레이시아의 경우 36대라는 적지 않은 양을 도입하는 만큼 거래가 성사될 시 유지 보수를 위한 MRO 센터를 자국 내에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데 말레이시아는 이 역시 반가운 상황입니다. 주변 동남아 국가 중 T-50 계열 군용기를 도입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도입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RO 센터까지 구축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자력으로 정비하자니 그럴 만한 기술력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틀은 비단 FA-50이 아니라도 소련 도입한 무기들 모두 부품 돌려막기로 혹사시키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근방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MRO 센터가 생기면 이들 국가들이 말레이시아에 굽히고 들어와서 T-50 계열기들의 정비를 받아가야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서로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말레이시아에서 FA-50 도입을 얼마나 통쾌한 일로 생각하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계약 상황 역시 폴란드와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폴란드와의 약속이 이행되며 블럭 20 업그레이드가 확정되고 이사 레이더가 탑재되게 되자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제 ELN 2032 기계식 레이더가 빠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이죠. FA-50 도입을 위한 마지막 장애물도 사라졌겠다. 말레이시아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도장을 만지작거리며 언제 계약을 확정할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폴란드가 번호표의 못을 받고 이집트가 라이센스 생산 계약이라고는 한국과 먼저 접촉해버려서 졸지에 148대의 선주문 분량이 생겨버렸습니다. 간을 보다가 타이밍 잡는데 실패해버린 것이죠. 결국 말레이시아는 FA-50을 어떻게 하면 빨리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 카이가 FA-50을 전 세계에 1000대 팔겠다고 말했을 때는 아무리 포부라고 하지만 과장이 심하다며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의 기세라면 한국이 서방 세계의 경전투기 시장을 다 쓸어담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어느 사업이든 첫 물꼬를 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물꼬를 잘 골라 틔워서 FA-50이 아닌 다른 한국 무기들도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점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탐낼 만한 에너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원전 수출 시장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원전 시장에 총하였던 한국이 미국 기업의 방해로 수주 계획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기발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히려 위기를 한국은 기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이 어떤 방법을 동원했고 현재 원전 시장에서 한국이 받는 기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쇼크.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강타한 에너지 문제는 이제까지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불식시키고 기존 에너지원 사용을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발발한 에너지 대란은 기존 화력 발전은 물론이고 위험성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까지도 다시 재고하게 만든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의 강점을 강조하며 모든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불식시킨 환경론자들은 참혹한 현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존 에너지원을 지지하던 이들의 승리로 끝났죠. 화력발전소 폐쇄를 주장하던 이들은 화력발전소 가동을 지지하는 형태로 주장을 바꿨으며 원자력 폐쇄를 외치던 이들은 원자력 존치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 흐름 속에서 뜻밖의 국가가 큰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혜택의 대상자입니다. 탄소 기반 에너지원이 없던 한국은 대체 에너지를 찾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주목하게 됩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원전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술 개발에 매진했죠. 그 결과 한국은 차세대 원전인 APL-1400을 개발할 수 있었고 소수의 나라들만 개발이 가능했던 원전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종주국이라 일컫는 미국조차 한국을 인정하게 되었죠. 미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는 2019년 한국이 개발한 APL-1400 원전과 관련 기술적인 이슈가 없다고 말하며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인증서 대시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가진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에서 설계인 증서를
최초로 미국이 아닌 국가에게 내준 일인데요. 이제까지 NRC가 원자로 사용과 관련 일을 인증한 곳은 웨스팅하우스와 지가 유일했습니다. 동양의 작은 국가가 해낼 것이라고는 미국 원자력 전문가들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 알 수 있었죠.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도 NRC 인증을 받기 위해 원전 설계 인증 절차를 밟았으나 결국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외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기준을 통과한 것입니다. 덕분에 한국은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죠.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 바람이 크게 불었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과 관련 크게 주목하진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하지 않았었고 다른 대체 에너지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원전을 부랴부랴 친환경 에너지로 지정, 원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한국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안 되는 우수한 원자로 건설 기술을 가진 국가가 한국이었기에 당장 에너지 수급이 필요한 유럽에선 한국을 잡기 위해 서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도 탈원전 기조를 내세워 원전 수출에 소극적이었으나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럽 에너지 대란을 직면하면서 적극적으로 원전 수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렸죠. 영국과 폴란드는 즉각 한국 원전 수입을 검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쿼시 크워탱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물론 원전 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까지 논의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헐맹이라 불러도 시원치 않은 폴란드 역시 한국의 원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한수원을 방문한 폴란드 정부와 민간 회사가 협력 의향서 LOI를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며 한국 원전 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조롭게 원전 수출국으로 한국이 명성을 쌓을 것으로 예측했던 가운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방해한 것입니다. 한수원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건 것이죠. 폴란드와의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 웨스팅하우스는 연방법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이 수출하려고 하는 APL 1400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었죠.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미국 기술이 사용될 경우 미 에너지부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APL 1400이 다른 국가의 원자로를 수출하려면 그때마다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인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제동에 한수원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지적재산권은 과거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시스템 80 원자로의 개량형인 시스템 80 플러스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00년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인수했고 지적재산권은 웨스팅하우스로 넘어갔죠. 원전 기술의 종주국답게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원자로에는 미국이 개발한 기술이 사용됩니다. 전 세계에 대략적으로 440개 원전 중 절반 이상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죠. 과거 바라카 원전에서도 웨스팅하우스는 비슷하게 지적재산권 문제를 걸고 넘어졌으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폴란드 문제에서도 똑같이 딴지를 거는 웨스팅하우스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미 원전 동맹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조했던 한국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한국 원전 수출을 방해하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사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합법에 이어 이번 원전 수출에서도 미국 정부의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초유의 갑질 사태에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습니다. 비단 폴란드 원전 수출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체코와 영국 등 다양한 국가와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기에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차후 사업도 큰 차질을 입기 때문이죠.
협상 중인 사업까지 모두 고려하면 대략적으로 70조에 가까운 돈이 이번 소송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을 기점으로 경쟁에서 앞서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요. 원전 종주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볼모로 유럽 및 중동 원전 건설에서 수주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심산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오히려 원전 수주 경쟁에서 미국을 제치고 한국이 앞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논의하면서 지분 51%를 사들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했던 웨스팅하우스 사장단과의 함의용을 이행, 상당수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소송을 파위하겠다는 것이었죠.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사모펀드 회사인 브룩필드 비즈니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웨스팅하우스를 매물로 내놓아 현금화를 위해 매진하던 기업인데요. 웨스팅하우스는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다사다난한 기업 인수합병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주인인 브룩필드 비즈니스는 원래 웨스팅하우스를 적당한 시기에 판매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곳이죠. 문제는 인수자가 없다는 것. 다행히 올해 캐나다 우라늄 생산업체인 카메코가 지분의 49%를 인수하면서 자산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1%는 아직 판매되지 않아 전전긍긍하던 차였죠. 여기에 차가 난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문제를 돌파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6월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인수 문제와 관련 사장단과 논의를 했었고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하던 차였는데요. 때마침 웨스팅하우스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결국 인수를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51%의 지분을 사들이면 소송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건설 능력이나 원자로 노하우 측면에서 한국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기에 소송에 들어가도 한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싸움입니다. 다만 이 과정이 오래 걸리기에 그 사이에 다른 기업들이 계약을 채간다면 손해였기에 한국은 잽싸게 인수 결정을 한 것이죠. 이 결정은 한국의 신의 한 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자국 중심주의를 주장하며 미국 기술과 자산의 장벽을 두르고 있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자를 아군으로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네요. 이미 체코와 영국, 중동 국가의 원전 수주 경쟁에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과 매번 마주치는 대결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게 되면 경쟁자를 없애면서 동시에 원전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위기라고 여겨졌던 일이 사실 위기가 아닌 미국 뜻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원전은 더욱 비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원전 시장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수주에 성공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